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네, 멤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맨 먼저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피셔박님. 네, 머신러닝과 AI 시대의 통계학을 외치는 오하이오의 낚시꾼 피셔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데이터 잘 알을 꿈꾸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5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냥님, 매월 15일에 1만원 후원해주시는 웃누나27님, 매월 7일에 3만원 후원해주시는 눔나님, 15일에 새롭게 1만원 후원 시작해주시는 권주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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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홀릭4 숫자 4 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무려 6분을 모시고 저까지 방송을 하게 되어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멤버 근황 이야기는 가볍게 스킵하고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가 이제 지난 화에서 쭉 이어지는 지난주는 아니죠. 그 118, 119화에서 쭉 이어지는 내용을 다루려고 해서 간단하게 지난 방송에 대해서 한번 피셔박님께서 리뷰해 주시면서 방송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8화, 119화에서 저희가 그 KBS 세대인식 조사에 대해서 열심히 떠들었잖아요. 그래서 118화에서는 그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는지, 뭐 어떤 양상을 흘러갔는지 주로 이야기했고, 119화에서는 쟁점들 좀 세부적으로 따져봤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자료를 생산한 그 언론사에 종사한 사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외부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자료를 실제로 이제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저널리즘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배우님하고 그 다음에 강태형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오늘 이 자리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두 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우님, 배우님 먼저 누구십니까? 네. 불러놓고. 네, 저는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팀에서 데이터 깎는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배훈이라고 하고요. 지난 방송 너무 잘 들었고, 지난 방송에서도 데이터 저널리즘이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현업에서 또 데이터 저널리즘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랑 또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배우님 이름은 저희 방송에서 종종 등장했어요. 네. 인용할 것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뭐 시각화 얘기를 하거나 언론에서 어떤 재밌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까이기 좋은 어떤 보도가 나왔을 때 여우님 얘기를 이렇게 전달하거나 이랬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태형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미디어 데이터 컨텐츠 팀 언더스코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강태형이라고 하고요. 그 작년까지는 대학원에서 이렇게 연구 활동들을 하다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동안 영상도 만들고 그다음에 데이터 프로덕트도 만들면서 좀 이렇게 데이터 저널리즘의 어떻게 보면 언론사 외부 사이드에서 좀 재밌는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식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성우가 아니고요. 성우가 아닙니다. 목소리 우리 다른 사람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게 톤이 지금 언더스코어라는
언론사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통 소개를 하세요? 조금 범위가 넓어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선호하는 표현은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저널리즘 플러스 알파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데이터 프로덕트라고 많이 하잖아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그래서 케이스에 대한 분석 말고도 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어떤 게 있냐면은 여론조사 같은 경우 그게 뭐 지금 정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들이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이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웹데이터로 뭐 리얼타임으로 지지율을 제공할 수 있다면 어떨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컨텐츠란 말이죠. 저널리즘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 저널리즘 팀을 약간 넘어선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과학 데이터 프로덕트를 제공하는 사회과학 데이터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를 활용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일을 하시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주로는 영상 컨텐츠인가요? 네, 절반이 어. 영상 사이드고 나머지 절반이 데이터 프로덕트고. 근데 아무래도 일단 지금 저희가 B2B가 메인이기는 해요. 근데 B2C처럼 운영하는 게 뭐 B2C도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일종의 포트폴리오처럼 운영하는 게 저희 유튜브 채널이 있고 거기서는 주로 저희가 대본 쓰고 뭐 간단하게 분석하기도 하고 이제 영상, 모션 그래픽 형태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언더스코어 그 영상 퀄리티가 엄청 고퀄이어가지고 아, 너무 가끔 고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백신 관련 논란이 있다거나 MBTI가 핫하거나 이럴 때마다 아주 멋있는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저희도 보고 되게 저희 패널들이랑 감탄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는 진짜요? 이렇게 멋있게 전달 못한다. 아니 진짜 우리는 말로나 떠들고 있는데 이걸 영상으로 이렇게 만든 사람도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모션 그래픽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뭐 그거 다 AI가 뭐라- 있다면서. 모션 그래픽 일단 제가 메인으로 들어가고요. 그 영상 만들 때요. 와. 이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 콘티 단위랑 대본 단위랑 분리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커서한 다이어그램을 만든다 할 때 이거를 시각화한다 그랬을 때 이걸 영상만 하는 친구한테 주기도 애매하잖아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대본을 구상할 때 아예 같이 이거를 어떻게 모션으로 넣지 좀 생각을 하면서 만드는 편이에요. 그렇게 그 많이 방금 하고. 본인이 메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내가 다 한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죠. 아니요, 그 다른 시작부터 팀원들이 끝까지. 묻습니다. 강태형님은 그 기획도 하시고 영상 제작도 하시고 목소리 출연도 하시니까 한 명이 머릿속에서 다 이게 통합돼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영상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반칙이죠 반칙. 혼자 다 해먹는 거. 네? 사기 캐릭터죠. 네. 그러니까 반칙. 저희가 뭐 BGM 같은 경우도 직접 만들어 쓰는데 그 팀원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가이자 BGM 작곡가예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이상한 사람들이 계시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들면은 그 친구가 이렇게 가끔 그 친구가 대본을 쓰고 본인이 환경 경제 이쪽 전공이어서 그래서 환경 경제 전공에서 대본을 쓰고 뭐 코드도 돌리고 그다음에 작곡도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어떻게 다 같이 그렇게 해서 영상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여서 데이터를 중심에 놓고 같이 협업하니까 네. 그런 컨텐츠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어느 한쪽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니까. 네. 이게 특히 컨텐츠니까 사실 이게 내용도 내용인데 포맷, 그러니까 형식, 그러니까 영상의 형식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 형식을 만드는,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고 BGM을 만드는 사람들이 도메인 얘기를 알고 이거를 기획을 하니까 좀 더 재밌고 알차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언더스코어 네. 자랑은 여기까지 듣고 네, 좋습니다. 예, 오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저희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새로 오신 게스트분들 이 이야기를 조금 들어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어떨까 합니다. 괜찮겠죠,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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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저희 이번 125화 주제는 이제 배어우님께서 이제 제안을 주신 주제인데요. 제목은 데이터 저널리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라는 요걸로 이제 자료를 공유를 받았는데 여우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서 시작해주시면 어떨까 해요. 네. 네. 그 제가 참여를 한 것도 이제 이번에 사실 그 KBS 지난번에 이제 다뤘던 이제 기사가 소셜 미디어에서 많은 논쟁들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이제 이 키워드가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안에서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을 이해하는 거랑 또 바깥에서 데이터 저널리즘을 또 바라보는 거랑은 또 조금 간극이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도 조금 들고, 그래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뭐 뒤에 아쉽다는 말을 할 거지만 이번에 이 기사를 쓴
분들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해와 또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또 증폭이 된 것 같아가지고 좀 데이터 저널리즘을 한 걸음 더 이번 기회에 좀 들어가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던지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모이신 분들도 각자 또 데이터라는 거를 다루는 일들은 똑같이 하지만 조금씩은 다른 분야에서 도 일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데이터 저널리즘이라고 하면은 각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박 박사님부터 네. 한번 제가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야,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그쵸. 네. 데이터 저널리즘이란 글쎄요. 저는 사실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단어가 따로 나올 정도의 일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원래 언론이 가져야 되는 근원적인 기능을 생각을 해볼 때 사실에 기반한 정보의 전달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정보랑 사실이라는 단어가 결국엔 데이터란 단어랑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 저널리즘 단어가 굳이 따로 있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단어가 굳이 있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거와 달리 데이터가 방대해졌고 그거에 컴퓨터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러니까 디지털라이즈된 정보를 데이터라고 정보와 다르게 구분지어 생각을 해보면 그걸 잘 다루고 접근하고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저널리즘을 펼치는 것을 데이터 저널리즘이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분만 더 하면 앨리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인이 제일 데이터를 네.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기사를 아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데이터 저널리즘? 데이터 저널리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저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건 정말 저에게는 키워드로만 이렇게 지나가던 키워드였고, 그래서 오늘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길래 검색을 해본 사람인데요. 네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주제인 것 같아가지고 데이터 저널리즘 제가 검색해보니까 뭐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인사이트를 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군 하는 정도의 생각을 저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저 궁금한 게 제가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근데 진행을 아니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 어떤 타이밍에 질문을 먼저 진행을 하시길래 하더라고요. 아니, 네, 해주시길래 아니 네. 우리가 안 그래서- 시켰는데 본인이 해주시는 하셨잖아요.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 제가 돼요. 근데 질문하시니까. 해주세요. 아, 다들 할까요? 진행하시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네. 진행자로 여운이 모셨는 줄 알았네. 힘들고 계셨군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한테까지 이제 물어봐 주셨으니까 여운님, 그럼 여운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현재로 진짜 현업에 계신 분으로서 데이터 저널리즘은 무엇인가요? 뭐 비슷한 표현일 것 같은데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뭐 수집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뭐 그런 정보공개법을 활용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받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이거 네. 할 말 또 많은데요, 님. 그죠? 그쵸? 네네. 근데 오늘은 그냥 스킵. 넘어갈게요. 네. 네.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 이제 크롤링이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정제를 하고 분석을 해서 이게 기사로서 이제 가치가 있겠다, 저널리즘적으로 가치가 있겠다고 하면은 보도까지 나가는 게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데이터 저널리즘이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저널리즘하고 차이가 뭐냐? 그냥 저널리즘하고 네네네. 데이터가 붙은 저널리즘의 차이가 뭔가? 요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요? 그 취재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흔히 전통 저널리즘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기사라고 하면 취재원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사람의 입에서 이제 소스들이 나와서 그걸 보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터뷰. 데이터 저널리즘은 취재원이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음. 출입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데이터가 있는 곳이라면은 모든 게 다 출입처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지만 어쨌든 그 출처가 네, 데이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게 되게 명쾌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역시 네네네. 제가 질문을 잘 던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는 감사합니다. 거야. 짠 거 같잖아요. 취재원이 다르다. 네, 다르죠. 데이터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뭐 이제 기자들은 사람을 대하겠지만 저희는 데이터를 대하다 보니까 또 접근 방식이 데이터랑 또 소통하는 방식이 또 다른 스킬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조금 다른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그러면서- 기자가 데이터를 다루게 되는 건가요? 그쵸. 지금 기자가 데이터를 다루고 있죠. 저희 팀에도 2명이 있고요. 뭐 MBC도 있고, 뭐 지금 경향신문도 있고, 뉴스타파도 있는데, 네, 많은데 다 기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하는 작업인 네네네네. 거군요. 기본적으로는. 네네.
아니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재원이 데이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데이터가 과거와 달리 단일 소스 사람한테 나올 수 있는 정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내러티브잖아요. 그냥 어 스토리 같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몇 가지 사실을 뽑아서 이렇다더라는 전달을 하는 거랑은 달리 데이터가 충분히 사이즈가 생겨서 일정 이상이 확보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물을 리포트로 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지금 논란도 방금 분석 단계를 외주를 주고 그거를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보도로 내보냈을 때 생기는 협업 관계에서 생긴 문제일 텐데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분석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넣긴 쉽지 않다. 아니면은 직원은 아직은 거기까지는 엄청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정도의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소개해 주신 것만으로는. 네네네. 그러니까 분석을 많이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방금 네네. 네네. 소개하시는 느낌이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 근데 이제 아니요. 그 분석까지 가죠. 분석이랑 시각화까지 다 나갑니다. 네. 음, 네, 다 나가서 이제 분석을 해야 메시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기사에 네네. 쓸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니까. 아, 그래서 이제 분석까지 진행을 하고 실제로 킬하는 아이템도 많습니다. 왜냐면 데이터로 말이 안 되니까 네, 뭐 킬하는 아이템도 많고. 아, 분석은 다 했는데 보도는 그쵸, 안 그쵸, 한다는 그쵸. 뭐 한 말씀이세요? 달, 두 달 아. 걸려서 분석을 진행을 했음에도 네, 최종적으로 이게 너무 기사 가치로서는 그러니까 분석 결과로서는 좋은데 재밌는데 이게 기사로서 가치가 없다면은 못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 기사를 준비하기 위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왜냐면 아까 김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보공개 청구라는 거를 통해서 공무원분들의 내부 컴퓨터에 있는 깊숙한 자료들을 저희가 정보공개법으로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데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기간만 한 달 넘게 걸릴 때도 있거든요. 데이터를 받는 데까지 받아오는 데만. 네네. 분석 시작하기 이전까지 걸리는 시간. 그쵸. 근데 받아도 한글이에요. 받았는데 PDF인데 이미지예요. 네. 이러면은 이제 한글이라는 거는 HWP 파일이라는 얘기인 그쵸. 거죠. 우리말이라는 네, 얘기가 아니고. 그쵸.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보통 이제 저의 경우에는 그 분석 의뢰가 들어왔는데 한글 파일이다 그러면 못합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수지가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언론사에 계시니까 어떻게든 하셔야 되는 거군요. 그쵸. 해야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공직자 재산 공개 같은 거 보면 PDF나 혹은 지방 의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글 파일로 주시는 곳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걸 아니 공직자 재산 데이터를 한글로 관리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원본은 한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네. 뭐 워드나 엑셀을 잘 안 쓰실 테니까 MS 거는. 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킬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분석까지 그렇게 어렵게 수집해서 분석까지 다 했는데 네네. 어떤 경우에 보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분석은 잘 됐는데? 그러니까 분석이 잘 됐다는 거는 어쨌든 이제 일반적인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분석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 수치까지 뽑아 나온 거를 이제 분석이라고 한다면 그 수치가 기사로서 가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자 재산을 뭐 가령 예를 들면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불법이나 뭐 꼼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분석을 했는데 없어요. 아, 네. 오. 그러면 못 나가는 거죠. 근데 저희가 가설은 세우고 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가설은 세우고 분석을 하지만 근데 끝은 분석 결과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해봐야 네네. 아는 건 해봐야 그러니까. 아는 거니까.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못 나가는 거죠. 얘기거리가 발견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군요. 네, 그래서 조금 저는 이제 오늘 뭐 준비해 왔을 때 학계랑 좀 저널리즘이랑 제가 이렇게 어떤 게 더 퍼스트냐라고 이제 제가 조금 질문을 던지려고 했었던 것도 뭐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지만 이게 기사로서 가치가 있는 거냐라고 하면 또 이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은 어쨌든 저널리즘적으로 기사 가치를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게스트분들을 모시게 된 게 그 KBS 세대인식 조사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요 논쟁에 대해서 이제 여우님께서는 뭔가 데이터 저널리즘 관점에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네네. 이야기를 좀 네. 일단은 주변 분들이랑 논의가 많이 있었나요? 이 보도에 대해서? 근데 생각보다 언론사에서는 그렇게 소셜 미디어에서 벌어졌던 그런 생산적인 논의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네. 왜 그런 거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데이터에 아직까지는 좀 관심들이 많이 뭐 없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직 뭐 사회과학이나 정치과학 쪽에 뭐 언론사에서는 막 핫한 분야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뭐 언론사에서는 뭐 저도 여기저기 좀 물어봤었거든요. 아는 뭐 기자분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KBS에 있는 분들에게도 좀 여쭤보고 했는데 그냥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우리나 떠드는 거구나. 우리는 막 열을 올리고 막 방송을 내고 이랬는데. 아니 근데 공감이 좀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결과물이 그런 대응의 실제 결과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KBS 세대인식 조사의 표를 만들어지는 결과적인 인식이 지금 같은 관심이 없음 같은 인식이니까 나온 결과물일 거란 말이에요. 언론사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것에 관심이 적기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다. 그쵸.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이걸 문제인데라고 생각했었을 텐데 우리가 문제라고 막 떠들고 있는 와중에도 그게 왜 문제야? 나는 관심 없어. 그리고 그렇게 나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제 표가 나갔을 거고, 그리고 우리 문제인데라고 다 떨어졌지만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집안에 방바닥 청소를 안 해갖고 쓰레기가 어디 쌓여 있어. 근데 나는 문제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쓰레기 보면서 저거 빨리 치워야 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 지금 박 박사 집안 얘기하는 거죠? 김 팀장님 집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요? 여러분 잠깐만요. 네. 지금 아, 지금 그래서 둘러보고 있는데. 네. 네. 아무튼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에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저거 청소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무런 데미지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냥 그런 대화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지. 이미 방에 쓰레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관심 없음에 대한 증명이지 않나. 뭐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게, 이런 기사를 생산을 할 때 회사에서 언론사에서 자원을 얼마나 투자를 하나요?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건 언론사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쪽이 이제 이번에 협업을 KBS에서 이제 했지만 뭐 얼마나 이제 비용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건 정말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안 받고 이렇게 협업하는 것도 있다고도 들었고, 또 이제 많은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비용을 들여서 협업을 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비용은 외주 비용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거죠? 외주였지 않았을까요? 네. 네네, 맞습니다. 네, 네네네. 제가 아는 바로 외주였어요. 네네. 네. 그리고 그 언론진흥재단에서도 이런 기획 취재 사업에 또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언론사들이 이제 그런 비용을 가지고 외부와 협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운님이 보시기에 네. 이런 정도 조사면은 나라면 혹은 내가 거쳐간 회사라면 이 정도 비용은 쓴다. 이런 정도. 그건 예산에 얘기하실 따라 수 좀 있나요? 다를 것 같아요. 주어진 예산이 얼마이냐? 네네. 근데 뭐 이번에도 뭐 저기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이 여러 분 참여를 하셨고, 이제 그분들의 전문성을 도움을 받으려면 정말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실제로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그게 뭐 내부적으로도 이 정도밖에 못 드린다고 하면은 뭐 진행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또 예산이 서로 양쪽이 맞으면 또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건 다 너무 다를 것 같습니다. 태영님 혹시 이렇게 그 일종의 그 외주를 받아서 이렇게 컨텐츠를 생산하는 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태영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 사이즈면은 어느 정도 비용이 지불이 되는 게 네. 합당한가? 혹시 그런 감 같은 걸 갖고 계시면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근데 사실 그 러데이터 조사에 그러니까 수집부터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서베이를 돌리고 이것까지 껴있어요. 그쵸.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국 리서치 쪽에서 패널은 맞나요? 패널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분석 사이를 따로 돌린 거잖아요. 그랬을 그쵸. 때 뭐 세 명 들어가면은 교수님 세 분이신 거죠? 기본적으로? 그쵸? 네, 교수님 3분 들어갔어요. 네네. 이거 구체적으로 액수를 말해야 되는 건가요? 느낌적인 네. 느낌? 얼마면 되니? 이걸 듣고 자동- 싶어요. 자동차 한 대, 몇만 원 뭐 이런 단위다, 거. 뭐 1,000만 원 단위, 뭐 5천만 원 그 태영님 단위. 말씀 잘하셔야 되는 게, 여기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의뢰하실 분들도 있어서 한 3,800에 부르면 되나 이렇게. 아이고. 막 성사가 가능한 서로가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저희도 일을 하면은 클라이언트 따라서 되게 좀 많이 다르게 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서로 예산 사정을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근데 가령 저 같은 경우는 뭐 텍스트 분석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의뢰해서 들어오면은 한 일주일 정도 기간에 한 150 정도를 부르시더라고요. 연구 기관에서는요. 아, 일주일에 150만 원이요? 예, 예. 어.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예. 이거 연구기관이라면은 뭐 국가기관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국가는 아니요. 여기는 그 기업 산하인데. 기업 산하인데요. 네. 그 다들 고객 말이 갸우뚱하시는 게 다들 너무 분이- 싸기 때문인가요? 저는 몰라가지고. 분위기가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시급으로 됐죠. 쳐도 이게 그렇죠. 네, 너무 작은데. 많이 그러니까 너무 작은 작죠. 것 같은데? 네. 근데 실제로 태스크가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되게 작은 태스크였었고 그래서 작은 태스크라도 일주일을 투입해야 된다 그러면 기본 네. 노동 시간이 있는 건데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40시간으로만 나눠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게 이런 분석 컨텐츠를 만드는데 비용이 지출되진 않는다. 이런 그런 감각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한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가령 제가 그때 들어갔던 것도 일주일좀 안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막 여러 명, 한 4-5명 우르르 들어가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전체 예산을 잡아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뭐 이 조사를 하는데 뭐 서베이도 돌리고 분석도 하고 뭐 시각화도 뽑아야 돼. 그러면은 시각화 외주질 팀 어디 구하고, 그다음에 분석할 교수님들 뽑고, 그다음에 서베이는 서베이 비용 고정으로 나가고 하면은 뭐 2천만 원이 잡혀 있고 그 안에서 엠빵 해야 돼 이렇게 되니까. 먼저 주로- 예산이 잡혀 있고 그거에 맞춰서 해라. 네. 그 얘기가 다 나온 것 같죠? 문제가 뭔지가. 근데 그러니까 돈도 되게 비용도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사실 저는 이번 그 논란에서 좀 아쉬웠던 점은 결국에는 협업 프로세스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에 대한 또 올바른 모델이 있어야 앞으로도 또 이런 논란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비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전문가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비용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거는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언론과 그리고 언론 외부와의 이런 협업을 앞으로 이제 어떤 프로세스로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렇게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 이제 보도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연구진들 간에 이런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실제로 많이 없었다고 들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거는 분석을 외주에 맡겼으면 되게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도 직전까지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뭐 예를 들면 네. 어떤 커뮤니케이션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차트도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이 차트가 나갔을 때 논란이 없을지 있을지는 확인을 한번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기사에 뭐 들어가는 숫자나 혹은 뭐 분석 방법론이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언론이 이제 이런 외부와 협업 경험도 사실은 여전히 많이 없고, 네. 하지만 앞으로 또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효율적인 그런 협업, 문제가 없는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협업을 할 수 있을지도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주제입니다. 그게 논의가 많이 일어나지 않은 데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했는데 그 이번 문제에서는 보면은 Y축을 바꿨잖아요. 그래프의 Y축을 바꾼다는 건 정보가 완전 달라지는 건데 그 과정에 논의가 없이 결정이 되고 기사가 나갔다는 건데 그 밑에는 연구진의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논의 없이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되는 어떤 환경이 있는 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 근데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그냥 업체에 맡기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우리가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싶으니까 분석해 주세요라고 맡기겠죠. 그럼 이제 업체는 아마 시간도 많이 안 줬을 거예요. 보통 많이 안 줘요. 예. 그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죠. 마감이 정해져 있다. 아니 워낙 이슈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또 그런 시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런 시의성을 놓치면 안 되니까 또 뭐 그럼 사전에 빨리 줬었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다 보면 또 급하게 분석이 진행이 되고 그쪽에서 전문가들이니까 이제 믿고 그냥 받아서 그냥 뭐 쓰는데 그 과정에서 뭐 이렇게 수정하거나 이렇게 또 바꾸면 또 논의가 딜레이 있어야 되니까. 되는데 그런 게 또 없지 않았을까.
음.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이라는 자원이 부족했다. 그리고 처음부터 부족하게 세팅됐다라는 게 제일 큰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은 결국에는 시간을 잡아먹는 활동이잖아요. 네, 저 회사 내에서도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여러 팀이 협업할 때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한 안 할수록 일정을 맞출 수 있어요. 그게 다 음. 비용이죠. 그게 다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발생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너 일정 못 맞추는 거 네가 책임질 거야? 같은 느낌이 돼요. 네네. 상보 관계네요. 네, 일이 뭔가 잘못됐어. 혹은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돼. 라는 걸 얘기함으로써 시간이 딜레이 되면 일을 정확하게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잘 된 일이 아니고 일을 느리게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를 만든 거예요. 약간 그런 배경이었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시간을 많이 안 준다라는 게 언론 특성이겠죠, 아마. 뭐 긴급하게 속보라든지 이건 무조건 빨리 나가야 돼 그쵸. 같은 네네. 언론의 업계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근원적인 분위기도 있을 거고, 근데 거기다 대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게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서로 막 뭐 프로젝트 킥오프 하고 막 서로 막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도록 분위기도 만들고 이게 아니고 그냥 언론이라는 갑 위치에 있는 기관이 연구자 쪽 외주 땡 끝. 그다음에 이 예쁘게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외주에다가 주고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끝. 갖고 와서 그냥 보도 약간 이렇게 했을 것 같단 말이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제 저의 느낌적인 느낌에는 나쁘게 말하는 걸로만 들리겠지만 그냥 언론이 갑이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지 않나. 이게 외부에서 보여지기에는 이런 것 같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언론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마감이 있는 곳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 같고, 그다음에 일을 뭔가 외주를 줘야 되는 일을 하는 분들이 또 비슷한 문제에 처했을 것 같아요. 이게 언론만에 일어나는 현상은 아닐 것 같고. 그건 또 그렇겠네요. 이게 돌고 도는 문제 같아요. 보면은 애초에 해당 전문 지식이나 도메인 전문가가 해당 조직에 있으면은 사실 외주를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면 되니까. 주더라도 그 주제에 대한 전문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외주를 주겠죠. 그래서 그게 제일 해피한 시나리오인데 대부분은 아예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니까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는 엄청 커지고 근데 데드라인은 지켜야 되고 막 그런 약간 전반적으로 데이터 저널리즘을 포함해서 이렇게 전문 지식 노동의 협업 자체 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가 외부에 있을 때 생기는 문제다. 네. 전문가를 데려가면 될 텐데. 그만큼 또 비용이 있진 않겠지. 그 데이터 저널리즘이란 걸 해야 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학계 아니면 데이터를 분석해 아니면 이거를 수집하고 이런 들여다보는 행위를 하는 게 사실 학계에서 보통 하던 일인데 그거를 언론사가 지금 보도에 같이 쓰기 시작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 태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내재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거나 이런 이슈로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다른 분들께도 제가 궁금한데 굳이 그럼 내재화하는 게 그러면은 좋은 그런 설계인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밖에 두고 컨설팅을 요청하는 케이스 또 한 가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언론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태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런 분석 전문가가 이제 내재화되어 있고 혼자서 할 수 없으니 외주로 일을 협업해서 하는 구조? 이게 업계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큰 틀에서 네. 그냥 데이터 관련 전문 지식 노동의 협업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이게 기업 단위 있잖아요. 언론사 말고. 그러니까 실제 사기업 단위에서는 실제로 내재화 흐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가령 몇 년 전만 해도 한 2015년, 6년? 그때까지만 해도 뭐 데이터 컨설팅 업체들이 외부에 있고 그 다음에 좀 클래식한 업종의 회사들이 여기다 막 외주를 많이 줬었잖아요. 그죠. IT 업종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막 전통적인 뭐 리테일이라던가 이런 쪽에서도 데이터 팀을 신설을 하고 많이 이렇게 인하우스화가 다 충분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민간 영역에서는 이게 이미 현재 진행 중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슬슬 인하우스화가 마무리 단계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기업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느끼고 있는 입장에서는 확실히 분석가의 채용 풀이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실제로 인하우스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테일이든 이커머스든 뭐 여기 통신사도 마찬가지고 아예 데이터 분석이랑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을 인하우스 하는 게 전략적으로도 지금 전환되고 있는 상태. 꽤 몇 년 동안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충분히 이제 예산이 있을 때의 일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느낌인데 그러면 이제 언론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아직 안 넘어간 상태인 것 같은 거잖아요. 근데 언론이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론이라는 산업의 특수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언론은 최종 프로덕트가 기사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언론사에 기자가 있는 거는 결국 프로덕트, 그러니까 기사라는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가치가 되는 건데, 언론의 특수성은 뭐냐면 데일리로 보통 이제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현안이 터지면 빨리빨리 이제 그 현안을 빨리 이제 기사로 내보내는 게 이제 주로 메인 업무 중에 하나겠죠. 그러다 보면 사실 아까 저도 데이터를 봤는데 한 달이 걸리고 뭐 또 정제 분석하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어쨌든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팀의 데이터 저널리스트 2명을 이제 뽑아서 하고 있지만 사실 다른 언론사들이 하기 힘든 이유는 2달, 3달에 걸쳐서 뭐 기사가 하나가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 언론이라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제일 업무에서는 사실 그 ROI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네네.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들이는 시간이 확실히 아직은 오래 걸리고 있다에 가까워 느껴지는데. 수집보다는 정제입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네. 분석을 그렇지. 하기 위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시간. 그쵸. 예,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건 어쨌든 엔지니어링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기자님들께서 어쨌든 R이든 파이썬이든 공부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지금 뭐지 KBS 논의 쪽에 있었던 건 이제 학계의 방법론을 도입했을 때 그쵸, 그리고 그쵸, 그거를 그쵸.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문제인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언론사가 네. 어디까지 해야 되냐 하는 그쵸.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거 다 하면 좋긴 한데.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제 기사가 하나 나갔습니다. 기획 기사가 나갔는데 그 21대 국회 점검을 하겠다는 이제 취지로 이제 그 본회의 표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제 미국의 W 노미네이트라는 분석 방법론을 제가 가지고 와서 이 21대 국회를 이제 분석을 해서 내보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논란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론을 국내 정치에 적용을 해도 되는 이슈냐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서 꽤 많이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외의 논란은 저도 터지고 좀 알았는데, 그 사전에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랑 미리 좀 그 이야기를 진행을 했던 거지만, 저 역시도 이제 정치학을 전공을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메인 지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든 이제 요즘에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이 늘어나고 관심도 많아지다 보니까 기자들도 뭐 엑셀부터 시작을 해서 R이나 파이썬을 많이 배우고 있는 추세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도메인 지식에 대한 그 이슈는 좀 있어요. 네. 결국에는 그러면 컨텐츠 전문성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에 가깝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학계에 있는 방법론을 이제 쓴다고 했을 때는 이런 간극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데이터 저널리즘 주제에서 공직 감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현안을 터진 거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내보내는 거는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하면 되는데 기자들이 잘 모르는 영역의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써서 이번처럼 나간다고 했을 때는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건 누가 할 것이냐, 언론사에서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여전히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 저널리스트가 모든 분야에 다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저는 협업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네요. 그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언론 환경이라는 게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다 데리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기자는 일반적으로 제너럴리스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는 아니거든요. 물론 전문 기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환경 전문 기자, 뭐 노동 전문 기자가 있지만, 근데 데이터 전문 기자가 그러면 데이터도 알고 정치학도 알고 그러면 사회학도 알아야 되냐? 모르겠어요. 그럼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앨리스 약간 데브리랑 느낌이 비슷해진 게 없지 않아 그러네. 있어 보이는데? 제가 하는 일이요. 네, 제가 왜- 하는 일도 뭐 전문
네. 도메인 지식이 어렴풋하게만 있으면 일하기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죠. 저도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재료를 가진 사람은 아니고 재료를 가진 그 개발자분들로부터 콘텐츠를 가져와서 대외로 다듬어서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여우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 이전에 일했던 편집자 일도 그렇고 제가 갖고 있는 도메인 지식이 전혀 그런 것과 연관이 없는데 어떻게 잘 다듬어서 외부로 내보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책이나 좀 장기적으로 만드는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1년, 2년 이런 거면은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언론은 정말 시급하게 하루하루 나가는 거다 보니까 좀 얘기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시간이 되게 좀 다른 것 같네요. 시간이. 그러니까 하는 일이 좀 많이 다를 겁니다. 많이 다르고 늘 그런 갈증이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이랑 또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K도 괜히 외부랑 한 건 아니죠. 네,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네. 아, 그러네요. 어쨌든 외부 네. 전문가를 쓴 거네요. 그쵸,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를 잘 알기 때문에 내부에서 못한다는 걸 잘 알고, 네. 그렇다고 내부에 그런 분들을 많이 채용하자니 그러니까 언론이 늘 돌아가는 시스템이 또 그렇게 기획 기사만을 위해서 또 존재할 수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그럼 그런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고급 방법론을 쓰면 시간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반대로 하면 또 다른 곳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이런 딜레마 같은 상황인 건데 여우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기술 통계 중심으로 데이터 요약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모델링을 좀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낫다라고 보시는지 여우님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은 뭐 예측이나 모델링까지도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미국의 이제 외신에서는 간혹 그렇게 그 보도를 하기도 합니다. 버즈피드에서도 뭐 스파이 정찰기에 그런 패턴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 항공 이제 비행기들의 이제 그런 경로를 머신러닝으로 돌려서 스파이기를 추적을 해내고 탐사 보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내거든요, 기사로요. 언론사에서 한 거죠, 그게. 그쵸. 언론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수상도 했었던 작품이고요. 근데 저는 기술 통계만 하면 뭐 그렇게 데이터 저널리즘이 한 단계 더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사실은 지난달에 노미네이트를 쓴 것도 좀 기술 통계에서 좀 벗어나서 좀 새로운 거를 해보고 싶었었던 건데 근데 항상 이거는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방법론을 쓰면 이번에도 학계에서도 의견들이 좀 양분됐었잖아요. 경제 쪽이랑 또 사회학 쪽 양분됐듯이. 근데 기본적으로 언론은 논란은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논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위에서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논란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굳이 해야 되냐라고 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분석을 하면은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이번에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아예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달랐잖아요. 이번 분석에 대해서 경제 쪽에 계신 학계에 계신 분들이랑 또 사회학 쪽에 계신 분들이랑 너무 양립해서 이렇게 간극이 채워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나눈 걸 보면 이게 참 항상 어떻게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게 진보랑 보수로만 나눠도 논란이 항상 있는 건데 그래서 좀 물음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계속 하고 싶은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 논란을 감수하고도 할 거냐의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 여우님은 어떠실 계획이세요? 다음에도 또 그런 거 할 겁니까? 아니면 저는 도전을 할 건데 네. 그게 이제 그냥 뭐 기사를 가치가 있다면 저는 좀 해보고 싶거든요. 네. 논란을 감수하고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외신에서 했었던 것들 보면은 이제 좀 가지고 와서 이렇게 좀 방법론을 써보고 싶기도 하고 한데 이제 그러려면 이번에도 저도 느꼈지만 도메인 지식에 대한 또 준비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게 발전의 방향은 맞는데 그쵸. 저도 이번에 사실 많이 배웠거든요. 네. 지난달 그렇죠. 제 기사를 통해서도 논란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배웠고 이번에 K 거도 저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네. 피셔방님 페이스북도 이렇게 되게 많이 공부가 됐고
또 주변에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이랑 또 대화도 많이 했거든요. 되게 생산적이고 좋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도전을 해야 새로운 걸 또 해야 또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그동안 이제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데이터 저널리즘 네네. 기사들의 뭐 전형이랄까요? 대표적인 것들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 기술 통계로 가거나, 네, 그러니까 어느 이슈가 터지면, 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이 좀 그 전 국민적으로 이슈다라고 하면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서 기술 통계를 내죠. 근데 그 기술 통계를 내는 이유는 기자들이 뭐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논란이 없습니다. 네. 그치, 사실이잖아. 그 분석 방법에 대해서 논란이 없다는 거죠. 네네네. 평균이 얼마다, 뭐 평균이 조금 애매하면 중간값이 얼마다, 최고값이 얼마다, 최저값이 얼마다. 왜냐면 사분위값만 가도 독자나 시청자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논란이 된다는 거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그 방법을 왜 쓴 거야?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걸 얘기해야지. 네네. 근데 평균이나 뭐 중간값 정도는 이제 그쵸. 다 아니까 네네. 그건 오케이. 네. 근데 뭐 4분위를 써? 장난쳐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박스 플랜 나왔다? CG에 박스 플랜 나왔다? 그러면 이제, 네, 멘붕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기술 통계 위주로 가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에서 핵심 클루드를 찾은 다음에 탐사 보도로 이어지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뉴스타파에서 잘하는 방식이죠. 네, 데이터로 시작을 해서 탐사 보도까지 이어지는. 혹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기술 통계 중심으로 좀 가는 위주. 그러니까 어떤 가설을 만들어내는 도구 정도가 되는 거군요. 확인은 취재로 하고. 그쵸. 그게 지금 국내 데이터 저널리즘에서 가고 있는 두 가지 갈래 정도 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측 모델링 이런 것은 아예 하나의 파트로도 삼기 어려울 만큼 별로 없는 건가요? 뭐 예전에도 몇 분이 도전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거의 소수죠. 거의 소수고 할 수가 없죠. 늘 논란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KBS가 이번에 했었던 것도 저는 되게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사 자체만 보면 되게 좋았고 의미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염려처럼 이런 논란 때문에 다음번에 또 안 한다고 해버리면 이게 발전이 돼야 되는데, 네, 그래야 또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이런 거 있으니까 뭐 한번 해봐. 안 해서 안 돼? 그럼 외부랑 그렇게 KBS가 했던 것처럼 한번 해봐. 이렇게 좀 커져 나갈 건데 그게 좀 안타깝긴 했었죠.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도 어쨌든 언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제약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시간적인 이슈도 그렇고. 그쵸. 근데 KBS는 어쨌든 TV 뉴스 보도로 나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시간적인 제약이랑 화면에서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 제약이 되게 크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이런 데이터 분석 결과물을 차트로 보여줄 때 차트에 논란이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정보를 다 제공하는 건 사실 나쁜 짓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네네네. 그래서 좀 그거를 무책임한 걸 수도 있죠. 네, 나쁘게 말하면 무책임한 거야. 근데 이제 그걸 정리를 잘해서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정돈해서 전달할 때 그걸 또 과도하게 정돈하면 왜곡이 발생한다라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이제 그 단계에서 지금 생긴 문제 갖고 지금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뭐 여우님께서는 아마 TV 보도 기사는 네네네네. 아니시겠지만 TV 보도 기사가 나가죠. 네. 기사도 하세요? 그러면 네네. 그때 생기는 제약들은 또 뭐가 있는지 TV로 소개. 보여주는 건 또 다른 얘기니까. TV로 나가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어려울 것 네. 같아서. 왜냐면 CG가 보통 한 2초, 3초 나가려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트를 하나를 보여준다. 그러면 방송에서 반짝 나가는 거군요. 반짝 나가는 겁니다. 짝짝짝 이러고 네. 끝나잖아요. 네. 방송 잠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2, 3초 안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정보량이 정말 너무 제한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차트를, 저는 이제 그 미국의 538 차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친절한 주석이 들어가고 출처가 나와 있고 또 차트에서 또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을 또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절대 방송에서는 그렇게 쓸 수가 없죠. 네, 주어진 시간은 2초. 그러다 보니 막대나 선 차트 위주
네,로 나가게 되는 거고. 복잡하면 못 알아보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축 라벨도 심지어 못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 축 제목도 없이. 네, 축 라벨이랑 그다음에 출처 이런 것도 작게는 넣어주려고는 하죠. 근데 의미가 없으니까 사실 그냥 순간 훅 지나가 버리면은 어차피 안 읽을 거니까 빼자 안 이렇게 되는 읽고 거예요. 이제 시선이 분산되니까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자, 강조해서 보여주자. 예, 이게 빨리 정보를 습득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근데 그게 또 일리도 있는 말이긴 한데 예,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왜곡이 네. 될 수 있으니까. 옛날처럼 네. TV 매체만 있는 세상이면 그게 말이 되는데 지금은 캡처라는 걸 하고 네네네. 인터넷에서 동영상으로 돌기 때문에 스탑하고 볼 수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캡처해서 조리돌림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이건 하고 있지. 그렇단 얘기는 그러면 약간 뭐지? TV 매체인 언론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같이 들리거든요. 네네네. 더 보여줘도 되는 사회 환경이 되지 않았냐라는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다른 방법들이 같이 존재할 텐데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만 하고 있다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방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8시 뉴스만 본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 청취자가 뉴스라는 누구냐? 거는 대중 매체잖아요. 네, 저기 시골에 계신 할머니도 네. 보셔야 되고 맞아요. 10대도 봐야 되고 네. 물론 예전보다 음.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대다수, 그러니까 다수에게 가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유튜브에 자세한 차트를 올려놓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치, 그 시간이라도 그러면- 써야 되는구나. 네네. 그러면 주로 타겟층을 어떤 사람들로 상정하고 작업을 하세요? 뉴스는 타겟층을 잡아놓을 수가 없죠. 무조건 네. 불특정 모두 다. 가수인 거 아니에요? 네네네. 왜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집에 TV에서는 다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모두 다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가 목적인 그래서 거예요? 메시지가 굉장히 복잡한 분석을 하지만 간결해지고 이게 쉽게 풀어 쓰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제가 이번 KBS 세대인식 조사 문제의 그 그래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교수님들은 거기다가 에러바를 제시했어야 되지 않냐. 거기다 기술 통계량을. 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떤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설령 이게 방송에 나갈 게 아니고 그냥 신문 지상에 나갈 거라도 그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땐 투머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문제가 그거고, 두 번째 문제는 기술 통계량을 제시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라든지. 근데 사실은 그 그래프 자체가 기술 통계량을 기초로 그려진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측값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것만 해도 사실 소화하기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그냥 스탠다드 에러라든지 이런 것까지 제시하면 정말 그거는 뭐 지금 방금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투머치일 것 같습니다. 그 논문을 보여주는 꼴이 되는 거니까 청취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네, 근데 어쨌든 저희는 언론이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이거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합니다. 네, 그 와중에 생략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죠.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대안으로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그 웹 기사로 이제 다시 한번 더 길게 쓰거든요. 차트를 조금 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넣어가지고는 그러니까 TV에서는 저렇게밖에 못 보여줬지만 좀 더 롱폼에서는 자세하게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좀 길게 쓰는데 그것도 대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TV를 보신 분들이 100% 다 저희가 롱폼 기사에 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런 대안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의 데이터 저널리즘에서 일하고 계신 현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요약하자면.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이 이제 54분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곧 1시간 정도가 채워질 것 같아가지고 이번 방송은 간단하게 한번 끊고 쭉 가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네, 여우님께서 마지막 아젠다를 준비해 주신 게 있는데. 괜찮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간단하게 소감 들어보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아젠다를 준비해 주신 여우님께서 한번 돌아봐 주신다면. 네. 괜찮다고 했지만 반의 반도 지금 말을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떡해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인 미래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미래로 가지 못했네요. 네. 우리 현실에 멈춰버렸어요. 아니,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니 사실 우리가 여우님한테 들어야 될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네네. 여우님 특집으로 한번 모셔가지고 네. 네. 왜냐면 사실 이 업계에 데이터 저널리스트로 오래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여우님만큼 주변 얘기를 많이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서 어떻게든 또 네네. 모시는 것으로 하고. 네네. 여운님이 우리나라 데이터 저널리즘 거의 1세대급이지 않나요? 아닙니다. 저는 한참 멀었고요. 네, 1세대 분들도 계시고, 네, 저는 그렇게 위 세대가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걸로. 연희 소감은 하고 싶은 말에 반도 네. 못했다. 정말입니다. 이런- 네. 네, 그렇고요. 다른 분들 소감을 들어보면은 어떨까요? 네, 몇 분만 네. 들어보죠. 네, 그럴까요? 네, 오늘 말씀 많이 못 해주신 피셔방님. 네, 피셔방님 네, 어떠셨나요? 네. 제가 지난 회차에 불평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또 현업에 종사하시는 배운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나름의 고충이 뭐 약간은 짐작을 했지만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참 한편으로는 좀 우울한 느낌도 좀 드는 게,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할 만한 자원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기 대해서 이제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나중에 꼭 다시 모셔서 한번 듣고 싶고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화에서는 저희가 태영님이 준비해주신 아젠다로 좀 이야기를 나눌 건데, 태영님은 이번 화도 어떻게 또 들으셨는지. 네. 이게 또 언론사 안쪽, 그러니까 내부에 계신 분 이야기를 되게 듣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분석가 사이드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니까. 네. 약간 되게 그림이 어떻게 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기존 컨텐츠에 이런 문제가 있어 약간 비판하는 쪽으로 많이 흐르게 되잖아요. 약간 내부 로직들 들을 자리가 생각보다 많이 없는데 그런 점에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현장 얘기 들으니까 좀 숙연해지면서 숙연. 인생은 실전이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감은 요 정도로 들어보고, 네. 그럼 이렇게 이번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데이터 홀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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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